네, 이번 시간에는 혈액 중에 백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혈구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면역이겠죠? 바로 우리 몸의 군대에 해당하는, 군대가 두 가지 종류로 면역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백혈구에 선천면역이라는 게 있고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획득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배워보시기로 하지요. 이번 시간에 배우실 주요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백혈구와 함께 혈소판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에이즈란 무엇인가 좀 궁금하시죠? 막연하게 에이즈 하면 단어는 많이 들으셨지만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방주사를 맞는데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까 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기왕에 아시고 계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있었던 혈소판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혈관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지혈 혹은 응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까요? 혈구세포를 일단 분류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배우셨던 오른쪽에 적혈구가 있고 왼쪽에 이제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핵성 과립구라고 그러는 세 가지의 백혈구가 있네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은 염색약, 저 백혈구를 염색할 때 쓰는 염색약의 성질에 따라서 저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중성 염색약에 잘 염색이 되면 호중구, 산구는 추측하시겠지만 산성 염색약, 그리고 호염기구는 염기성 염색약에 잘 염색이 되는 세 가지의 백혈구로 그렇게 과립성 백혈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각각 기능을 한번 볼까요? 맨 왼쪽에 있는 호중구는 개수가 가장 많은데 지금 여기 있다시피 소식세포입니다. 추측하시는 대로 아주 작게 먹어요. 덩치도 적지만 균을 먹어치우는데 작게 먹어서 이름을 저렇게 소식세포라고 적었습니다. 호산구 보시죠. 호산구는 기생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백혈구입니다. 최근에는 기생충이 많이 박멸되어 저 호산구가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아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백혈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호염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알러지, 아토피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립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오른쪽에 와보실까요? 두 개의 단핵성 무과립구라는 단어가 있네요. 단핵구라는 말은 핵이 말 그대로 하나짜리이고 저놈은 혈관에 있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조직세포로 혈관을 빠져나와 조직세포에서 상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대식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능적으로도 조금 아까 소식세포와 대비되는 크게 먹는 대식세포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죠. 임파구라고 있네요. B와 T세포가 있습니다. 조금 거북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맨 오른쪽에는 혈소판이라고 있죠.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이 5개의 백혈구를 가지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의 종류, 기능적으로 좀 더 나누어 볼까요? 선천면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적에 대한 정보가 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죠. 조금 무모할 수가 있겠죠. 적을 정확하게 알면 잘 약점을 파악해서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있는 선천면역은 적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셈입니다. 이 선천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을 조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는 조금 아까 배우셨던 과립구 중에 소식세포가 그 일을 합니다. 저게 가장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표 선수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단핵구였습니다. 크게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죠.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적이라는 사실만 압니다. 자세한 정보를 모르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죠. 조금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적의 정보를 모르니까 약간 공격이 어수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획득 면역하고 조금 또 대비해서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적의 정보를 기억해 둡니다. 저놈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약점은 저것이고 저쪽을 공격하자라는 형태의 말씀드린 대로 적의 정보를 획득한 뒤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획득 면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임파구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아까 배우셨던 대로 임파구라는 놈은 박테리아를 공격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면역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면역항체 모두 다 동의어죠. 그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세균, 박테리아의 약점을 공격할 줄 아는, 따라서 획득 면역을 지금 적의 정보를 기억하는 형태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T임파구라는 놈도 있습니다. 이놈은 세포성 면역이라는 형태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바이러스나 암을 공격하곤 합니다. 적의 정보를 기억한다. 공격 자체가 아주 유효할 수 있는, 작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천 면역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좀 면역이 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하면 의외로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곤 합니다. 보시죠. 1차 방어는 머리카락입니다. 지금 제가 1차 방어라고 그러고 몇 개 조직 아니면 기관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머리카락도 면역의 한 형태입니다. 의외인가요? 돌이 날라와서 머리를 머리를 때릴 때, 뭐 돌이 와서 딱 던져서 맞을 때가 있겠죠. 공이 와서 맞는다. 이러면 실제로는 속에 있는 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는 뇌 척수액이라는 물에다가 이렇게 당겨져서 어찌 보면 뇌 척수액이 뇌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은 당연히 머리뼈가 있겠죠. 그리고 그 또 바깥쪽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은 피부가 있겠죠. 그 바깥쪽을 바로 머리카락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전방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머리카락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어, 면역의 다른 개념 아닙니다. 두 번째 것도 들어가 볼까요? 피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카락 바로 안쪽에 있는 피부, 이것도 거의 머리카락이 없었다면 최전방에 해당하겠죠. 코털, 좀 지저분하지만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코털이 그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먼지 같은 거를 다 코털이 걸러주고 그 다음에 걸러진 공기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위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눈물이 한번 샥 닦아내주면 눈 위에 계속 그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존재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죠.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은 약간의 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등등의 기능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의 1차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산, 거기를 통과해서 위에 들어오는 순간 위산은 정말 강력한 면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먹고 있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많은 동물들은 그렇게 세균이 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먹이를 먹고도 건강합니다. 전혀 뭐 병도 안 생기고 그렇죠. 우리의 위산보다는 하이에나의 위산은 훨씬 거의 10배 가깝게 산이 강합니다. 따라서 세균이 들어오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걸 모두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소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1차 방어선을 만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피부가 뚫렸다. 코털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머리카락이 짧게 됐다 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 방어선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바로 2차 방어 백혈구입니다. 얘네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칼로 피부를 딱 이렇게 그었다, 잘못 찔렸다 하면 틀림없이 거기 피가 나오고 나중에 가면 거기에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면역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가지고 그 사체들이 거기에 있는 셈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방어는 항상 백혈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백혈구의 일을 먼저 앞쪽에서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1차 방어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백혈구는 대충 1mm짜리 정육면체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꽤 많은 것 같죠? 저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백혈구의 종류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천면역, 위에 있었던 적에 대한 정보 없이 공격하는 내용, 과립구의 소식세포, 그리고 단핵구의 대식세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혈구의 세균 공격을 한번 볼까요? 단핵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에 있던 단핵구가 일정 시간 지나면 조직 내로 나와 대식세포라는 형태로 상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식세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시죠. 적에 대한 정보 없습니다. 그냥 적이라는 것만 알고 바로 싸움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가 많은 곳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적의 정보가 없이 그냥 싸워야 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바깥하고 접하고 있는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말씀드렸던 단핵구, 대식세포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장기들을 나열해 볼까요? 피부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최전방이죠. 피부에는 지금 이와 같은 대식세포의 형태, 단핵구가 변하여 조직 내에 상주하고 있는 대식세포의 수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 대식세포는 외부로부터 균이 쳐들어오면 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럴 겨를 없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공격에 들어가겠죠. 방어 전략을 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기를 한번 볼까요? 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기가 커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선모나 점액 등을 포함해서 다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외부와 접하고 있는, 완전히 뚫려 있는 코로부터 폐까지는 열린 공간입니다. 폐포까지 공기가 딱 들어오면 그 공기는 어느 정도 걸러졌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위험천만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폐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식세포가 또 많이 존재하면서 그 코털서부터 장애물 다 뚫고 들어온 그 일부분은 정화된 공기를 마지막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식세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장기 하나 들여다볼까요? 소화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꿀떡 삼키면 말씀드렸던 대로 침이나 아니면 위산 등등이 많이 여러 가지로 세균을 걸러준다든가 이런 방어작용을 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입과 항문은 뚫려 있는 열린 회로이고, 거기에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잘 조리하여 끓여 삶아 관리를 해주셨다고 하지만 어차피 균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핵구, 대식세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간입니다. 소화관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대장이나 등등 소화관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이래저래 조금씩 독극물 형태로 되건 세포의 일부분이 되건 흡수되어 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온 순간 간에서는 영양분도 오지만 그걸 원치 않는 물질이 들어오기에 바로 걸러주는 해독작용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 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식세포가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1차 방어에 가까운 선천면역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곳에 많이 있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식세포가 박테리아와 한판 붙는 현장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가운데 대식세포가 있고 조그만 막대기같이 생긴 박테리아들이 주위에 있죠. 아마 대식세포가 박테리아를 잘 격퇴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백혈구의 박테리아 공격입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핀에 찔려 그 핀에 묻어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박테리아가 머리가 좋은 건지 정정당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면서 살짝 게릴라가 침투하듯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저기 파란 점들이 있죠. 빨간 박테리아가 저렇게 파란 점과 같은 정보를 흘려요. 다시 말하면 야, 나 들어왔어. 나 지금 박테리아인데 들어왔어 라고 정보를, 화학적인 정보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들은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기어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죠. 한번 볼까요? 박테리아 이렇게 들어오면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리고 백혈구들이 혈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인 정보를 믿기로 해서 실제로는 이 백혈구들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박테리아는 저 들어온 백혈구의 공격을 받겠죠. 저는 말을 이렇게 말씀해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박테리아가 내는 물질을 백혈구가 기가 막히게 감지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또 맞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틀림없는 것은 식작용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식세포가 이렇게 기어나와서 저 박테리아를 먹어치우게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실제로 저 피부에 있는 저 중간중간에는 아마 대식세포도 있어서 저 박테리아를 또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적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렇게 세균을 공격하여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저 상황에서 박테리아의 공격을 종료시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의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다 주워서 먹고 있는 식작용, 소식세포와 대식세포가 저런 식으로 균을 다 먹어치우고 나면 저 부위에서 더 이상 박테리아,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적군을 격퇴한 셈이 되겠죠. 정말 참말로 고마운 우리의 백혈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